회장님, 배터리는요? 배터리는 10년 미래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100년 미래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60조 원이 한순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전략가 제임스 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반전 중 하나예요. 2025년 10월 경주에서 APC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천년 고도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였죠.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모였어요. 회의장 주변은 경호원들로 빼곡했고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져나갔습니다. 저는 국제전략 컨설턴트로 15년간 일해왔어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분석하고 각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예측하는 게 제 일이죠. 그래서 이번 APC에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회의의 최대 화두는 뻔했어요. 바로 배터리 공급망 재편이었죠. 회의장인 경주아백 컨벤션 센터는 웅장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홀 안에는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았고 동시통역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메모를 하면서 발표자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배터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배터리는 이제 석유만큼이나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부그룹의 회장, 리처드 밴더빌드였어요. 부그룹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와 가스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죠. 업계에서는 부그룹이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거대한 배터리 플랜트를 지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투자 규모만 무려 30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리처드 회장은 6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은발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는 폐막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곧 대형 투자 발표가 나올 테니까요. 아마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가 나오겠죠. 그럼 그 나라의 주가는 급등할 거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들썩일 거예요.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분석 시나리오를 몇 가지 그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의 예상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회장님의 첫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그룹은 지난 몇 년간 차세대 배터리 플랜트 건설을 검토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협상도 진행했고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놀라서 타이핑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계획을 수정한다고? 회장님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부그룹은 60조 원을 한국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60조? 바이오메디컬? 배터리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반전을 봤지만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가장 뜨거운 산업이에요.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쏟아붓고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하는 분야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바이오에 투자한다고요? 그것도 6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요? 저는 급히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주변 기자들도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고 각국 대표단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왜 배터리가 아니라 바이오인가?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곳 한국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서울에서요. 저는 메모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서울에서 미래를 봤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배터리는 10년 미래입니다. 하지만 바이오메디컬은 100년 미래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 미래를 이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술렁거렸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발표가 아니야.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어.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거물급 기업인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 폐막식이 끝나고 저는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이 발표로 가득 찼어요. 저는 즉시 제 팀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리처드 회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요. 최근 동선, 만난 사람, 참석한 행사까지 전부요. 경주의 밤 공기는 차가웠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분명해. 한 기업의 투자 방향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6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펴고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회장의 최근 행적, 부그룹의 동향, 한국바이오 산업의 현황까지 모든 정보를 모았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가족의 이야기이고 한 나라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과 인간미가 만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리처드 회장의 가족이 APC 기간 중 서울을 방문했다는 기록이었어요. 공식 일정은 아니었고 배우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평범해 보이는 일정이었지만 저는 직감했어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저는 다음 날 오전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경주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려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자료를 검토했어요. 리처드 회장의 부인 엘리너 여사와 딸 세라피나가 APC 기간 중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다는 기록을 찾아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종합병원이었어요. 도착해서 보니 정말 인상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초현대식 건물인데 어딘가 따뜻한 느낌도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저는 병원 홍보팀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국제의료 관광에 대해 취재한다고 했더니 흔쾌히 응해주더군요. 담당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어요. 저희 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APC 기간에는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제가 슬쩍 물어봤죠. 혹시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오신 분들도 있었나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몇 분 모셨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를 제공했죠.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의례적인 행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분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검진 중에 심각한 질환을 발견했거든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환자 개인정보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죠.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병원의 진단 시스템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담당자는 저를 최첨단 검진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장비들이 있었어요. AI 기반 유전체 분석 시스템, 실시간 면역 진단 장비, 3D 의료 영상 시스템까지요.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장비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AI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보통 며칠 걸리는 분석을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미세 면역 진단 기술로 아주 초기 단계의 질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못 찾는 병도 저희는 찾아내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바로 리처드 회장이 본 거구나.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병원을 나와서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리처드 회장의 가족이 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거기서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을 거예요. 그게 회장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저는 다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부그룹의 한국 지사에 연락을 해봤어요. 공식 입장은 들을 수 없었지만, 한 직원과 비공식 미팅을 할 수 있었죠. 그는 조용한 식당에서 저를 만나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회장님 따님이 실은 오랫동안 몸이 안 좋았대요. 미국에서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원인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만성 피로 정도로 생각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검진을 받았더니 단 하루 만에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가면역성 뇌간염이라고 하더군요. 치료가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던 병이래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60조였구나. 딸의 생명을 구한 나라, 그 나라의 의료기술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처음에는 한국 의료를 별로 신뢰 안 하셨대요. 솔직히 편견이 있었던 거죠. 미국이나 유럽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의료 전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의료 산업을 10년 넘게 취재한 베테랑이었어요. 한국 의료는 정말 대단해요.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기술력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죠. 특히 AI 진단 분야는 정말 앞서 있어요. 그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전자의료 기록, 원격 진료 시스템, 응급의료 네트워크까지요. 외국인들이 오면 다들 놀라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할 수가 있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취재하면서 느꼈거든요. 단순히 장비가 좋은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의료진의 실력도 뛰어나죠. 한국 의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최신 논문도 다 읽고 해외 학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기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사실 한국 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정성이에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죠. 외국 병원들은 시스템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잖아요. 한국은 달라요. 첨단 기술에 인간적인 따뜻함까지 더해져 있죠.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래, 바로 그거였어. 리처드 회장이 본 게 바로 그거였구나. 저는 며칠 동안 더 취재를 했습니다. 서울의 여러 병원을 방문했고 의료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들도 인터뷰했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한국 의료는 정말 특별하다고요. 한 미국인 환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진단을 못 받았어요. 여러 병원을 전전했죠. 그런데 서울에 와서 이틀 만에 정확한 진단을 받았어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경쟁력이구나.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거예요. 저녁에 저는 호텔방에서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리처드 회장은 처음에 한국을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많은 서양인들이 가진 편견이었겠죠. 그런데 딸의 병을 통해 한국 의료의 진가를 직접 체험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밤하늘을 수놓은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겠죠. 밤낮 없이 연구하고 더 나은 치료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배터리는 10년 미래다. 하지만 바이오메디컬은 100년 미래다. 리처드 회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는 옳았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 그게 진짜 미래였던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60조가 움직인 이유. 한국 의료가 만든 기적.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끝에서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기사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저력과 한 가족의 감동이 담긴 이야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직접 한국의 바이오 기업 몇 곳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재단이라는 곳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더군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최선재단을 알아봐야 했어요. 이 재단이 뭐길래 60조 투자의 파트너가 된 걸까요? 저는 호기심과 흥분으로 가득 찬 채 다음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이야기의 깊이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단순한 투자 결정이 아니라 한 가족의 절박함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였거든요. 리처드 회장의 딸 세라피나는 16살이었습니다.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영재였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극심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원인 모를 두통까지요. 처음에는 사춘기 증상이거나 학업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엘리너 여사는 걱정이 되어서 딸을 여러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보스턴의 유명 병원, 뉴욕의 최고급 클리닉,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까지요.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고 MRI 촬영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거든요. 의사들은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혹은 시민성 질환일 수도 있다고 했죠.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나 심리적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을 처방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세라피나는 점점 학교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수업 중에 졸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했죠. 활발하고 명랑했던 아이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부모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리처드 회장은 바쁜 사람이에요.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CEO니까요. 하지만 딸의 병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죠.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었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다녔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PC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경주에서요. 리처드 회장은 당연히 참석해야 했죠. 그리고 부인 엘리너 여사도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딸 세라피나도 함께 한국에 왔어요. 배우자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문화체험, 전통 공예 관람, 그리고 한국 의료 체험이요. 한국 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홍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VIP 가족들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엘리너 여사는 별 기대가 없었대요. 그냥 프로그램의 일부니까 참여하는 정도였죠. 한국 의료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병원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딸이 계속 아프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엘리너 여사는 놀랐다고 해요. 건물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로비는 호텔처럼 세련됐고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검진이 시작됐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정밀 검사까지 진행됐어요. 그런데 한국 의료진의 접근 방식이 달랐다고 해요. 미국 병원들은 증상에 맞춰서 정해진 검사를 하는데 한국 의료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던 거예요. 담당 교수님이 세라피나의 증상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피곤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두통이 심해지는지, 수면 패턴은 어떤지까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일반적인 만성 피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가 진행됐어요. AI 기반 유전체 분석이었습니다.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숨어있는 질환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미세 면역 진단도 했어요. 일반 검사에서는 잡히지 않는 면역 이상을 찾아내는 검사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엘리너 여사는 병원 라운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서울 시내를 둘러볼 수도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 병원에 남아 있었대요. 세라피나는 검사가 끝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고요. 오후 4시쯤 담당 교수님이 나타났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엘리너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뭔가 나쁜 소식이 아닐까 싶었던 거죠. 교수님은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따님은 자가면역성 뇌간염입니다. 매우 희귀한 질환이에요. 면역 시스템이 뇌간을 공격하는 병이죠. 일반 검사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증상도 만성 피로와 비슷해서 오진되는 경우가 많고요. 엘리너 여사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뇌간염이라니.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짐작이 갔던 거죠. 교수님은 계속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진단을 못 받은 이유는 이 병이 워낙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저희 AI 분석 시스템이 면역 항체 패턴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미세 면역 검사로 확진했고요. 엘리너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치료 가능합니다.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면역 억제 치료와 스테로이드 요법을 병행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지만 다행히 적기에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엘리너 여사는 울음이 터졌다고 해요. 2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병이에요. 딸이 고통받는 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단 하루 만에 정확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교수님은 세라피나를 입원시켜서 치료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APC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웠죠. 그래서 응급처치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거나 한국에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엘리너 여사는 즉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리처드 회장은 경주에서 회의 중이었지만 부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병원에 도착해서 교수님과 직접 면담했어요. 리처드 회장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대요. 미국의 최고 병원들이 2년 동안 찾지 못한 병을 하루 만에 찾았다고요? 하지만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답이라고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병원은 AI 슈퍼컴퓨터를 활용합니다. 수백만 건의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켰고 희귀 질환 패턴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데이터 활용이 용이합니다. 리처드 회장은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데이터, AI, 의료진의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날 밤 리처드 회장은 호텔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한 이 나라가 새삼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회의를 하러 온 곳이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곳이 됐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고 있겠죠. 첨단 기술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리처드 회장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싹 텄습니다. 배터리 투자 계획을 바꿔야겠다고요. 이 나라의 의료 기술에 투자해야겠다고요. 이게 진짜 미래라고요. 회장님, 배터리는요? 배터리는 10년 미래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100년 미래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60조 원이 한순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전략가 제임스 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반전 중 하나예요. 2025년 10월 경주에서 APC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천년 고도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였죠.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모였어요. 회의장 주변은 경호원들로 빼곡했고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져나갔습니다.
저는 국제전략 컨설턴트로 15년간 일해왔어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분석하고 각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예측하는 게 제 일이죠. 그래서 이번 APC에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회의의 최대 화두는 뻔했어요. 바로 배터리 공급망 재편이었죠. 회의장인 경주아백 컨벤션 센터는 웅장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홀 안에는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았고 동시통역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메모를 하면서 발표자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배터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배터리는 이제 석유만큼이나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불그룹의 회장, 리처드 밴더빌드였어요. 불그룹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와 가스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죠. 업계에서는 불그룹이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거대한 배터리 플랜트를 지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투자 규모만 무려 30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리처드 회장은 6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은발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는 폐막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곧 대형 투자 발표가 나올 테니까요. 아마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가 나오겠죠. 그럼 그 나라의 주가는 급등할 거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들썩일 거예요.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분석 시나리오를 몇 가지 그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의 예상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회장님의 첫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불그룹은 지난 몇 년간 차세대 배터리 플랜트 건설을 검토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협상도 진행했고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놀라서 타이핑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계획을 수정한다고? 회장님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불그룹은 60조 원을 한국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60조? 바이오메디컬? 배터리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반전을 봤지만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가장 뜨거운 산업이에요.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쏟아붓고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하는 분야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바이오에 투자한다고요? 그것도 6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요? 저는 급히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주변 기자들도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고 각국 대표단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왜 배터리가 아니라 바이오인가?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곳 한국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서울에서요. 저는 메모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서울에서 미래를 봤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배터리는 10년 미래입니다. 하지만 바이오메디컬은 100년 미래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 미래를 이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술렁거렸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발표가 아니야.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어.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거물급 기업인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 폐막식이 끝나고 저는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이 발표로 가득 찼어요.
저는 즉시 제 팀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리처드 회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요. 최근 동선, 만난 사람, 참석한 행사까지 전부요. 경주의 밤 공기는 차가웠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분명해. 한 기업의 투자 방향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6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펴고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회장의 최근 행적, 부그룹의 동향, 한국바이오 산업의 현황까지 모든 정보를 모았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가족의 이야기이고 한 나라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과 인간미가 만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리처드 회장의 가족이 APC 기간 중 서울을 방문했다는 기록이었어요. 공식 일정은 아니었고 배우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평범해 보이는 일정이었지만 저는 직감했어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저는 다음 날 오전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경주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려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자료를 검토했어요. 리처드 회장의 부인 엘리너 여사와 딸 세라피나가 APC 기간 중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다는 기록을 찾아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종합병원이었어요. 도착해서 보니 정말 인상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초현대식 건물인데 어딘가 따뜻한 느낌도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저는 병원 홍보팀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국제의료관광에 대해 취재한다고 했더니 흔쾌히 응해주더군요. 담당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어요. 저희 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APC 기간에는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제가 슬쩍 물어봤죠. 혹시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오신 분들도 있었나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몇 분 모셨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를 제공했죠.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의례적인 행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분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검진 중에 심각한 질환을 발견했거든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환자 개인정보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죠.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병원의 진단 시스템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담당자는 저를 최첨단 검진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장비들이 있었어요. AI 기반 유전체 분석 시스템, 실시간 면역 진단 장비, 3D 의료 영상 시스템까지요.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장비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AI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보통 며칠 걸리는 분석을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미세 면역 진단 기술로 아주 초기 단계의 질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못 찾는 병도 저희는 찾아내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바로 리처드 회장이 본 거구나.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병원을 나와서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리처드 회장의 가족이 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거기서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을 거예요. 그게 회장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저는 다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부그룹의 한국지사에 연락을 해봤어요. 공식 입장은 들을 수 없었지만 한 직원과 비공식 미팅을 할 수 있었죠. 그는 조용한 식당에서 저를 만나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회장님 따님이 실은 오랫동안 몸이 안 좋았대요. 미국에서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원인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만성피로 정도로 생각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검진을 받았더니
단 하루 만에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가면역성 뇌간염이라고 하더군요. 치료가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던 병이래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60조였구나. 딸의 생명을 구한 나라, 그 나라의 의료기술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처음에는 한국 의료를 별로 신뢰 안 하셨대요. 솔직히 편견이 있었던 거죠. 미국이나 유럽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의료 전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의료 산업을 10년 넘게 취재한 베테랑이었어요. 한국 의료는 정말 대단해요.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기술력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죠. 특히 AI 진단 분야는 정말 앞서 있어요. 그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전자의료 기록, 원격 진료 시스템, 응급의료 네트워크까지요. 외국인들이 오면 다들 놀라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할 수가 있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취재하면서 느꼈거든요. 단순히 장비가 좋은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의료진의 실력도 뛰어나죠. 한국 의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최신 논문도 다 읽고 해외 학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기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사실 한국 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정성이에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죠. 외국 병원들은 시스템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잖아요. 한국은 달라요. 첨단 기술에 인간적인 따뜻함까지 더해져 있죠.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래, 바로 그거였어. 리처드 회장이 본 게 바로 그거였구나. 저는 며칠 동안 더 취재를 했습니다. 서울의 여러 병원을 방문했고 의료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들도 인터뷰했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한국 의료는 정말 특별하다고요. 한 미국인 환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진단을 못 받았어요. 여러 병원을 전전했죠. 그런데 서울에 와서 이틀 만에 정확한 진단을 받았어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경쟁력이구나.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거예요. 저녁에 저는 호텔방에서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리처드 회장은 처음에 한국을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많은 서양인들이 가진 편견이었겠죠. 그런데 딸의 병을 통해 한국 의료의 진가를 직접 체험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밤하늘을 수놓은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겠죠. 밤낮 없이 연구하고 더 나은 치료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배터리는 10년 미래다. 하지만 바이오메디컬은 100년 미래다. 리처드 회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는 옳았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 그게 진짜 미래였던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60조가 움직인 이유, 한국 의료가 만든 기적.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끝에서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기사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저력과 한 가족의 감동이 담긴 이야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직접 한국의 바이오 기업 몇 곳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재단이라는 곳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더군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최선재단을 알아봐야 했어요. 이 재단이 뭐길래 60조 투자의 파트너가 된 걸까요? 저는 호기심과 흥분으로 가득 찬 채 다음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이야기의 깊이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단순한 투자 결정이 아니라
한 가족의 절박함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였거든요. 리처드 회장의 딸 세라피나는 16살이었습니다.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영재였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극심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원인 모를 두통까지요. 처음에는 사춘기 증상이거나 학업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엘리너 여사는 걱정이 되어서 딸을 여러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보스턴의 유명 병원, 뉴욕의 최고급 클리닉,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까지요.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고 MRI 촬영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거든요. 의사들은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혹은 시민성 질환일 수도 있다고 했죠.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나 심리적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을 처방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세라피나는 점점 학교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수업 중에 졸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했죠. 활발하고 명랑했던 아이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부모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리처드 회장은 바쁜 사람이에요.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CEO니까요. 하지만 딸의 병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죠.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었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다녔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PC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경주에서요. 리처드 회장은 당연히 참석해야 했죠. 그리고 부인 엘리너 여사도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딸 세라피나도 함께 한국에 왔어요. 배우자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문화체험, 전통 공예 관람, 그리고 한국 의료 체험이요. 한국 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홍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VIP 가족들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엘리너 여사는 별 기대가 없었대요. 그냥 프로그램의 일부니까 참여하는 정도였죠. 한국 의료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병원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딸이 계속 아프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엘리너 여사는 놀랐다고 해요. 건물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로비는 호텔처럼 세련됐고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검진이 시작됐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정밀 검사까지 진행됐어요. 그런데 한국 의료진의 접근 방식이 달랐다고 해요. 미국 병원들은 증상에 맞춰서 정해진 검사를 하는데 한국 의료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던 거예요. 담당 교수님이 세라피나의 증상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피곤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두통이 심해지는지, 수면 패턴은 어떤지까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일반적인 만성 피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가 진행됐어요. AI 기반 유전체 분석이었습니다.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숨어있는 질환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미세 면역 진단도 했어요. 일반 검사에서는 잡히지 않는 면역 이상을 찾아내는 검사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엘리너 여사는 병원 라운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서울 시내를 둘러볼 수도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 병원에 남아 있었대요. 세라피나는 검사가 끝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고요. 오후 4시쯤 담당 교수님이 나타났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엘리너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뭔가 나쁜 소식이 아닐까 싶었던 거죠. 교수님은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따님은 자가면역성 뇌간염입니다. 매우 희귀한 질환이에요. 면역 시스템이 뇌간을 공격하는 병이죠. 일반 검사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증상도 만성 피로와 비슷해서 오진되는 경우가 많고요. 엘리너 여사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뇌간염이라니.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짐작이 갔던 거죠. 교수님은 계속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진단을 못 받은 이유는 이 병이 워낙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저희 AI 분석 시스템이 면역 항체 패턴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미세 면역 검사로 확진했고요. 엘리너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치료 가능합니다.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면역 억제 치료와 스테로이드 요법을 병행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지만 다행히 적기에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엘리너 여사는 울음이 터졌다고 해요. 2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병이에요. 딸이 고통받는 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단 하루 만에 정확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교수님은 세라피나를 입원시켜서 치료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APC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웠죠. 그래서 응급처치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거나 한국에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엘리너 여사는 즉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리처드 회장은 경주에서 회의 중이었지만 부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병원에 도착해서 교수님과 직접 면담했어요. 리처드 회장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대요. 미국의 최고 병원들이 2년 동안 찾지 못한 병을 하루 만에 찾았다고요? 하지만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답이라고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병원은 AI 슈퍼컴퓨터를 활용합니다. 수백만 건의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켰고 희귀 질환 패턴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데이터 활용이 용이합니다. 리처드 회장은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데이터, AI, 의료진의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날 밤 리처드 회장은 호텔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한 이 나라가 새삼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회의를 하러 온 곳이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곳이 됐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고 있겠죠. 첨단 기술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리처드 회장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싹 텄습니다. 배터리 투자 계획을 바꿔야겠다고요. 이 나라의 의료기술에 투자해야겠다고요. 이게 진짜 미래라고요.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미국에서 2년 동안 못 찾던 병을 하루 만에 찾아냈다고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했구나. 과장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외교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준비한 작은 프로그램이 한 소녀의 생명을 구했고, 그게 60조 투자로 이어진 거예요. 이보다 더 성공적인 외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정말 공감했어요. 외교의 본질은 선물이나 만찬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며칠 후,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를 방문했어요.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분은 소프트 파워 전문가였는데 이번 사례에 대해 학술적으로 분석해줬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휴머니즘 외교의 성공 사례예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로 상대를 감동시킨 거죠.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하드 파워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소프트 파워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K-팝, K-드라마가 그렇고 이번 K-메디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외교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정상이 만나서 큰 그림을 그리죠. 하지만 진짜 영향력 있는 외교는 보텀업이에요. 일반 시민들의 경험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는 메모하면서 생각했어요. 맞아요. 세라피나와 엘리너 여사의 경험이 리처드 회장의 결정으로 이어진 거니까요.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의료기술, 시스템,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딱 맞았죠.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다시 갔어요. 세라피나를 진단했던 그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교수님은 흔쾌히 시간을 내줬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원인을 찾는 게 의사의 역할이잖아요. 교수님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피곤하다는 10대 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피로와는 달랐죠. 교수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지시했어요. AI 시스템이 이상 패턴을 포착했고, 우리는 그걸 추적했죠. 팀워크가 중요했어요. 방사선과 병리과, 신경과가 모두 협력했거든요. 저는 물었어요. 다른 나라 병원에서는 왜 못 찾았을까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시스템 차이일 거예요. 미국은 전문화가 심해요. 신경과는 신경만 보고 면역과는 면역만 보죠. 하지만 우리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요. 여러 과가 협진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분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최신 논문을 계속 읽고 희귀 질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세라피나 양의 병도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에서 본 케이스였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의사의 열정과 끊임없는 학습이 환자를 살린 거예요.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의료진은 외국 환자를 더 신경 써서 봐요. 멀리서 왔는데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한국 의료의 명예가 걸린 거니까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 자부심과 책임감이 바로 한국 의료의 힘이구나 싶었죠. 오후에 저는 최선재단 이사장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우리는 30년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한국이 의료 강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고민했죠. 이사장님이 말했어요. 첫째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AI, 빅데이터, 바이오 기술에 투자했죠. 둘째는 시스템이었어요. 전자의료 기록, 원격 진료, 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그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셋째였어요. 사람이었죠. 의료진의 마음가짐이요. 우리는 의사들에게 항상 강조해요. 환자는 질병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개인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기술과 시스템 위에 따뜻한 마음이 더해진 거죠. 이사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세라피나 양의 케이스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의 철학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기술로 병을 찾았지만 그 기술을 쓴 건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그분의 눈빛이 빛났어요. 리처드 회장이 감동한 건 바로 그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그래서 우리와 손잡기로 한 거고요. 저는 며칠간의 취재를 통해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휴머니즘이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요.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어요. 기술도 빠르게 따라잡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지 않은 게 있었어요. 바로 사람에 대한 배려였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기술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친절함이에요. 첨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거죠. 저는 한 외국인 환자를 인터뷰했어요. 호주에서 온 50대 남성이었는데 심장병 치료를 받으러 왔대요. 한국 병원은 정말 놀라워요. 기계는 최신식인데 사람들은 친할머니처럼 따뜻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호주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5분밖에 안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줬어요. 궁금한 것도 다 물어볼 수 있었고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해요. 제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로 계속 설명해주고 불편한 거 없냐고 수시로 물어봐요.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의료의 경쟁력이구나.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60조 투자에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경제 투자가 아니에요. 가치 투자예요. 리처드 회장은
돈을 벌려고 투자한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한 거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미래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기술력도 있고 시스템도 갖췄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는 모순적이면서도 조화로워요. 초고속 인터넷과 천천히 끓인 된장찌개가 공존하죠. 최첨단 병원과 한약방이 나란히 있어요. 바로 그게 한국의 매력이에요. 발전하면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은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리처드 회장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최선재단에서 회의가 있으니 함께 하자고요.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회의실에는 부그룹 임원들과 최선재단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이었어요. 리처드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을 공유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만든다는 철학이요. 그는 최선재단 이사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부마이너스 최선 바이오허브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기술과 마음이 만나는 곳이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감동해서 박수를 쳤죠. 회의가 끝나고 리처드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기자님, 제 딸이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 해요. 치료도 받을 겸 한국어도 배우고 싶대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세라피나는 이제 꿈이 생겼어요. 의사가 되는 거죠. 자기를 살려준 한국 의사들처럼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대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소녀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가 미래에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거예요. 이게 바로 휴머니즘의 힘이에요.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게 또 다른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60조 투자는 그 선한 영향력의 시작점이었어요. APC 기간 내내 한국 대통령은 바이오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했어요. 개막식 연설에서도 정상회담에서도 만찬사에서도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치 수사라고 생각했죠. 국제 행사니까 멋있게 포장한 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취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걸요. 한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이오를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서요. 저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관계자를 만났어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해줬죠. 대통령님은 취임 직후부터 바이오에 주목했어요. 반도체와 자동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셨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바이오 육성 계획을 수립했어요.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조용히 준비해왔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럼 이번 투자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네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리처드 회장의 결정은 예상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토양이 비옥했으니까 씨앗이 싹을 틔운 거예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항상 강조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요. 우리는 이 기회를 위해 3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리처드 회장이 왔을 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정부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정말로 3년 전부터 바이오 육성 정책이 시작됐더군요. 예산도 매년 20%씩 증가했고요.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전략, AI 바이오 융합 로드맵, 첨단 재생 의료 발전 계획까지 촘촘하게 짜인 정책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구호만 외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거죠. 며칠 후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어요. 장관님은 원래 생명공학 교수 출신이었는데 정책 전문가이기도 했죠. 한국은 바이오 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장관님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첫째, IT 강국이에요. 바이오와 IT가 융합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죠. AI 진단,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헬스케어까지요.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췄어요. 장관님은 손가락을 꼽으며 설명했습니다. 둘째, 제조업 기반이 탄탄해요. 바이오 의약품은 결국 제조예요. 정밀한 생산 시설과 품질 관리가 필요하죠. 우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서 그 노하우를 축적했어요. 그분은 말을 이었어요. 셋째,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의료진의 실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인적 자원이 바로 경쟁력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장관님이 덧붙였습니다. 넷째의 속도예요. 한국은 빨라요. 의사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빠르죠. 신약 개발 같은 건 시간이 중요해요. 빨리 개발하고 빨리 임상하고 빨리 상용화하는 게 승부를 가르죠. 그분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대통령님도 이 점을 잘 아세요. 그래서 바이오를 밀어붙이는 거죠. 이건 한국이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예요. 저는 물었어요. 하지만 바이오는 투자 회수 기간이 길잖아요. 정치적으로 부담 아닌가요? 장관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단기적 성과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했죠. 작년에만 10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두 그룹의 투자는 게임 체인저예요. 이제 세계가 한국 바이오를 주목할 거예요. 그럼 다른 투자도 따라올 거고요. 오후에 저는 보건복지부도 방문했어요. 차관님을 만났는데 의료정책 측면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에요.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누구나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죠. 차관님이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예요. 모든 진료 기록이 전산화되어 있어요. 5천만 명의 의료 데이터가 축적된 거죠. 이걸 AI로 분석하면 엄청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차관님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세라피나 양의 진단도 이 데이터 덕분이었어요. AI가 수백만 건의 진료 기록을 학습했기 때문에 희귀 질환도 찾아낼 수 있었죠. 저는 감탄했어요. 전 국민 건강보험이 단순히 복지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차관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의료를 산업으로만 보지 않으세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보죠. 하지만 그게 잘 되면 자연스럽게 산업도 발전하는 거예요. 선순환이죠. 저는 며칠간 정부 각 부처를 돌아다니며 취재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한 전략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육부의 정책이었어요. 바이오 전공 정원을 늘리고 실습 시설을 확충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한 거예요. 10년 후를 내다본 투자였죠. 한 교육부 국장님이 말했어요. 지금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10년 후에는 바이오 산업의 주역이 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거죠.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의 시야가 정말 길구나 싶었죠. 일주일 후,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어요. 대통령 주재 바이오 산업 전략 회의를 취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사진 촬영만 가능하고 회의 내용은 오프 더 레코드였지만요. 청와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긴장됐어요. 대통령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회의실에는 각 부처 장관들과 바이오 기업 CEO들이 모여 있었죠. 대통령님이 입장하셨어요.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대통령님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셨죠. 회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는데 대통령님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바이오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우리가 이 분야에서 앞서가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리처드 회장의 투자는 우리 노력의 결실이에요. 우리가 3년 동안 준비한 게 인정받은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입니다. 대통령님은 참석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봐야 해요. 부마이너스 최선 바이오 허브가 완성되면 그 다음을 준비해야죠.
우리는 세계 바이오 산업의 허브가 될 겁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가슴이 뛰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대통령님은 정말 바이오의 진심이세요. 거의 매주 관련 보고를 받으시고 직접 정책을 챙기시죠. 비서실장님이 말했어요. 취임 초에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다고요. 반도체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바이오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실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기술만 강조하지 않으세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죠. 이 기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냐. 그게 기준이에요. 저는 감동했어요. 리더의 철학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현실이 되는 거네요. 다음 날 저는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대통령이 본 미래, 준비된 기회였죠. 이번 투자가 우연이 아니라 3년간의 준비가 만든 결과라는 내용이었어요.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걸요. 댓글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정부가 제대로 일하네요. 이런 줄 몰랐어요. 바이오 주식 사야겠다. 정부가 믿고 가는 분야니까. 우리 아이도 바이오 전공시켜야겠네요.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청와대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대통령님과 리처드 회장의 면담을 취재하는 거였죠. 영빈관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대통령님과 리처드 회장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두 리더의 만남이었어요. 면담 후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대통령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리처드 회장님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투자는 한국과 부그룹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술도, 인재도, 시스템도 갖춰져 있죠. 부마이너스 최선 바이오 허브를 세계 최고의 바이오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답했어요. 저는 한국의 저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딸을 살린 이 나라를 믿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다른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흥분해 있었죠. 이거 대박 아니에요? 60조 투자에 정부 지원까지? 한 기자가 말했어요. 한국 바이오 완전히 뜨겠는데요. 관련 기업들 주가 폭등하겠어요. 다른 기자가 맞장구 쳤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에요.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거죠. 기술 강국으로, 의료 강국으로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대통령님이 본 게 뭘까? 단순히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만이었을까? 아니에요. 대통령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신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요. 기술로 사람을 살리는 나라, 혁신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나라,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 바로 그런 비전이었죠. 그리고 리처드 회장은 그 비전에 공감한 거예요. 60조는 그 비전에 대한 투자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시리즈의 결론이 될 기사였죠. 제목은 두 리더가 본 미래, 한국 바이오의 100년 비전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리처드 회장의 폭탄 선언 이후 한국 바이오 산업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 경주 APC에 갔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났죠. 저는 다시 서울에 왔어요. 부마이너스 최선 바이오 허브 기공식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서울 근교의 넓은 부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 기업인, 연구자,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까지요. 기공식장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미래를 여는 바이오 허브, 생명을 살리는 기술.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옆에는 세라피나가 서 있었죠. 16살 소녀는 이제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반짝였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6개월 전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이 나라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묻어났어요. 이곳에서 개발될 기술은 세라피나 같은 아이들을 살릴 겁니다.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치료법을 찾지 못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그게 바로 브마이너스 최선 바이오허브의 사명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세라피나도 박수를 치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한국 대통령님도 축사를 하셨어요. 오늘은 한국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리처드 회장님의 신뢰와 투자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곳을 세계 최고의 바이오 연구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참석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산업 육성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술로 생명을 구하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저는 메모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죠. 기공식이 끝나고 저는 세라피나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녀는 이제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어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죠. 한국 정말 좋아요. 저를 살려준 나라니까요. 세라피나가 수줍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요.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저를 치료해주신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희귀 질환 환자들을요. 저는 감동했어요. 한 소녀의 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세라피나가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그 팔찌를요. 교수님이 선물했던 행운의 팔찌였죠. 이거 항상 차고 다녀요. 제게 행운을 가져다 준 팔찌니까요. 그리고 한국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오후에 저는 최선재단을 방문했어요. 6개월 만에 다시 온 건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고 새로운 연구실도 생겼어요. 이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기자님, 오랜만이네요. 많이 변했죠?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부그룹 투자가 확정된 후로 모든 게 빨라졌어요. 연구원을 100명 더 채용했고 신규 프로젝트도 10개나 시작했죠. 외국 기업들도 협력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사장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젊은 인재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이오 전공하면 취업이 어렵다고 기피했는데 이제는 최고 인재들이 지원해요. 저는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젊은 과학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죠. 한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저는 서울대에서 박사과정 중인데 졸업하면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요. 돈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이들이 꿈을 찾은 거네요. 다음 날, 저는 엘리너 여사를 만났어요. 그녀는 서울에 머물면서 자신도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강남의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죠. 엘리너 여사는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저도 한국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기 유방암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발견 못했던 거예요. 아직 초기라서 치료 가능하대요. 한국 의사들이 또 저를 살린 거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만 살린 게 아니라 저까지 살렸어요. 이 나라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엘리너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한국 의료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요. 제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들에게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싶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한 가족 전체가 한국의 팬이 된 거죠. 일주일 후, 저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세라피나를 치료했던 그 교수님이
국제의학상을 받게 된 거예요. AI 기반 희귀 질환 진단 연구로요. 시상식장은 화려했어요. 국내외 의학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죠. 교수님이 단상에 올라 상을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상 소감에서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 상은 제 개인의 영예가 아닙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체의 성과죠. 우수한 동료들, 훌륭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말했어요. 저는 세라피나 양을 치료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의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도 힘껏 박수를 쳤죠.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교수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제가 말하자 교수님이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람은 따로 있어요. 세라피나가 건강해진 거요. 그리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거죠. 제자가 한 명 생긴 셈이네요. 교수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몇 년 후 세라피나가 의대에 오면 제가 직접 가르칠 거예요. 희귀 질환 진단에 대해서요. 그럼 그 아이가 또 다른 환자를 살리겠죠. 그게 바로 의학의 계승이에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선한 영향력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거네요. 한 달 후, 저는 마지막 취재를 위해 브마이너스 최선 바이오허브 건설 현장을 다시 방문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에는 빈 땅이었는데, 이제는 건물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죠. 현장 소장님이 설명해줬어요.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이죠. 이 속도면 2년 안에 완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곳이 완성되면 연간 2,000명의 연구원이 일하게 돼요. 그리고 1,000개 이상의 바이오 스타트업이 입주할 거고요. 완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몇 년 후 이곳의 모습을요. 최첨단 연구실에서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회의실에서 기업가들이 미래를 논의하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모습을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를 썼어요.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을 정리하는 기사였죠. 제목은 60조가 만든 기적,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한 소녀의 병으로 시작해서 한 기업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꾼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죠. 브마이너스 최선 바이오허브가 완성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그 기술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거예요. 세라피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한국 의료의 정신을 이어받아 또 다른 환자들을 살릴 거죠. 엘리너 여사는 한국 의료의 홍보대사가 될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우수성을 알릴 거고요. 리처드 회장은 계속 투자할 거예요. 60조는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은 자본이 한국 바이오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보스턴, 샌프란시스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가 되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기술로 무장하면서도 사람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도시로요. 제가 처음 경주 APC에 갔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배터리 투자 발표를 기대했는데 바이오 투자가 나왔죠. 그것도 60조나 되는 금액으로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이게 왜 필연이었는지를요. 한국은 준비돼 있었어요. 기술도 시스템도 사람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처드 회장은 그 진심을 직접 경험했어요. 딸의 생명을 통해서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나라에 투자하는 게 옳다고요. 외교도 경제도 결국 사람에서 출발한다는 진실. 제가 이번 취재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거창한 협정이나 화려한 만찬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실질적으로 돕는 것. 그게 진짜 외교고 진짜 경제예요. APC 배우자 프로그램의 건강검진권 하나가
60조 투자로 이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았기 때문이죠.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어요. 60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소녀의 생명이고, 한 가족의 감사이며, 한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과 인간미가 만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마이너스 최선 바이오허브에서 개발될 기술은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세라피나 같은 환자들을 살리고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라피나가 의사가 되어 누군가를 치료할 때 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미래입니다.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6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하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좋은 이야기를 취재했고 제대로 전달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기업가들이 꿈을 꾸고 있겠죠.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부마이너스 최선 바이오허브 개관식을 취재하러요. 그때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서울은 기술로 미래를 설득했고 정성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도시가 가진 따뜻한 첨단은 저 같은 국제 전략가조차 겸허하게 만들죠. 60조의 반전은 끝났지만 한국 바이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목격자가 되어 기쁩니다. 좋은 밤이었어요. 좋은 이야기로 가득한 밤이었죠. 한 소녀의 생명을 구한 작은 선의가 어떻게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목격하셨죠.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한국의 어떤 점이 자랑스러운지 말이에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